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올려드린 네, 올려드린 그 PPT 파일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로 30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T는 굳이 출력을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제가 화면에 스크린에 다 띄워서 같이 볼 테니까요. 그냥 출력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PPT를 보시는 분들은 PPT 번호로 슬라이드 번호로 30번 내용부터 보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가 존재할 것, 그리고 목적이 있을 것, 계약의 목적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 이런 것들의 요건을 갖췄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성립하지 못했다거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일단 성립하고 그러한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민법 535조에서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즉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법 규정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라면 그에 따라서 즉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민법 535조 제1항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 일상의 법적 생활,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할 때나 모든 일상생활을 할 때 다 민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일상 용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봐갖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민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을 해방 이후에도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끌고 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 용어하고는 많이 다르게 이제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법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법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든지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어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법 총칙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에 대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약이 체결됐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술에 만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술에 만취했다거나 정신병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보면은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술에 만취해서 어떤 물건을 뭐 얼마에 팔겠다, 뭐 또 싸게 팔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어도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술에서 깼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효 사유. 그러니까 그런 무효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민법 535조에서는 특별히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다라는 것은 계약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사고 팔기로 했다. 그럼 뭐 어떤 주택을 뭐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라면 매도인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또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이행이 가능할 때 그런 거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주택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그 주택이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럼 불에 타버린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채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뜻 생각을 해도 그렇게 불가능한 계약의 목적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정상적인 계약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진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렇게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집이 이미 불에 타서 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뜻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개념은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한 집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불에 탄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에 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부터 이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진 그런 주택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계약은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것이고, 그럼 원시적 불능에 따르면 그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뭐 소유권 이전할 채무 의무가 없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무효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근데 반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한 주택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불에 탔다, 이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유효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불에 탔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뭐 1억 원이라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매수인은 1억 원을 지급할 수가 있지만 매도인은 지급할 수가 없죠. 지금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후발적 불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시적 불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계약은 무효가 되진 않고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불에 타서 이전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고의나 과실로 그 집을 불에 태웠다, 불에 태워 먹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 즉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개념,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계약이 유효하고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고 그에 따라 채무가 아예 없다라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채무가 아예 없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집이 불에 타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서 근데 그 원인이 채무자 즉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서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듯이 그때 뭐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뭐 계약을 해제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즉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 이게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에 탔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산불이 나서 뭐 천재지변으로 뭐 집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거나 또는 뭐 제3자가 방화를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에 탔다,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후발적 불능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후발적 불이행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만 어쨌든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따져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는 다른 이유로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게 매도인의 뭐 귀책 사유로 불에 탔든 아니든 뭐 산불이 났든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즉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효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어떤 채무나 책임을 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535조에서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도 특히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민법 535조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단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하고요.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매도인이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기로 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집이 불에 타서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팔았을 때 그럴 때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경우를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를 뭐 원시적 불능으로 뭐 무효가 된 경우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당사자가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런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을 사고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처음부터 불에 타서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도인이 알면서 팔았어요. 또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몰랐지만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 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걸 혹시 모르고 매도인이 팔았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효로 인해서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사유 중에 유일하게 이 원시적 불가능으로 무효가 된 경우만 매도인이 책임을 져라라고 5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한 규정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팔았다 하더라도 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은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몰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저게 집이 불탔다라는 것을 알면서 샀다. 이러면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요건이죠.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불능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 이거는 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일 때, 즉 몰랐고 불에 탔다는 걸 몰랐고 몰랐던 데에서 과실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딱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계약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 전부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것이 성립 요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일단 원시적 불능해야 한다. 즉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후발적 불능,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 불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면서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야 돼요. 객관적 불능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불에 탔다, 이런 것이 객관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당사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에 타버리면 누구도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걸 객관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의 개념이 있겠죠. 반대의 개념을 우리가 주관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주관적 불능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와 B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제3자로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내 집을 사고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걸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한 계약일까요? 무효인 계약일까요? 네? 무효. 네. 무효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무효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인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끼리 내 집을 자기들끼리 얼마에 사고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불에 탔다거나,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은 무효이지만 주관적 불능,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타인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그냥 내가 소유한 집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그때 A가 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A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남의 집을 판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죠. 매매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하지만 이게 집이 불에 탄 것처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불가능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무효지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유효하다. 즉 타인 권리를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이러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상식하고, 그러니까 상식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이런 것도 계약이 유효해요. 그럼 유효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이제 무효라는 것은,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그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약을 체결해봤자 무효라면 서로 그냥 책임질 거 없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나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근데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채권 채무가 유효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집을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으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유효하다라는 것은 그 매도인 A가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A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테, 소유자인 나한테 잘 뭐 얘기를 하든 부탁을 하든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소유권을 B한테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안 팔겠다, 내가 왜 파냐, 이렇게 해서 결국 소유권 이전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A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채무가 생기는 거고 그걸 이행을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거는 일단 채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국어로 생각해도 그런 뜻이죠. 채무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뜻인데, 계약이 무효라면 채무가 없는 것이고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타인 소유권, 타인 권리,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다는 것도 일단 유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유효한데 그러면은 유효한 것이고, 그럼 유효하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데 그걸 이행을 못했다.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민법 매매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걸 담보 책임의 문제라고 합니다. 즉 매도인이 이걸 물건을 팔았는데 소유권을 이전을 못할 때 그때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라. 뭐 결국 손해배상 책임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담보 책임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크게 봤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구나. 왜냐하면 계약이 유효한 것을 보기 때문에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 경우에 무효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읽어본 535조에서 특별히 매도인이 뭐 알고 팔았고 매수인이 모르고 샀을 때 뭐 이런 경우에는 535조에 따라서 매도인이 뭐 손해배상, 과실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이러한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집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이고, 집에 불에 탄 것처럼 객관적 불능이고, 또 그 물건이 전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전부 불가능할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부만 불가능하다, 일부만 불에 타고 일부만 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 5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럴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담보 책임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만 불에 타서 나머지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계약상의 책임 문제가 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울에 뭐 어떤 동에 뭐 몇 번지 뭐 1-1번지 뭐 광진구 자양동에 1-1번지 땅을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면적은 막 100평을 뭐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연히 뭐 그거보다 시세는 훨씬 높겠지만 하여튼 100평을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측량을 해보니 이게 90평밖에 안 돼요. 그럼 90평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100평 땅을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90평이면 당연히 뭐 1억 원이 아니라 한 9천만 원이나 뭐 이렇게 대금이 깎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깎을 수 있나요? 100평짜리 땅을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90평밖에 안 돼요. 1-1번지가 100평인 줄 알았는데 9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지만 이거 90평밖에 안 되니까 그럼 9천만 원만 하기로 하자. 이거 되나요? 아, 돼야죠. 네. 뭐로 취소를 하고요? 착오를 이유로.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법 총칙에 보면은 계약의 이제 중요한 내용, 그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민법 109조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 판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민법에는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그럼 어떤 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일까? 이게 민법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다툼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약을 무효화할 것인지,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뭐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이걸 막 모든 이제 법리를 동원해서 막 궁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착오에 빠졌다고 해서 다 취소할 수 있으면 계약이
계약 뭐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 중요한 부분에 몇 가지 이제 판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당사자의 뭐 동일성, 당사자의 뭐 동일성이 뭐 동일성에 관한 착오,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부분 착오라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신용 매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당사자의 동일성,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외상 거래를 하는데, 외상으로 어떤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내가 굉장히 신용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외상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신용도가 굉장히 낮고 뭐 신용 불량자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나는 A라는 점포를 생각했는데 B라는 점포를 사고 팔았다, 뭐 잘못 사고 팔았다, 이러면 또 중요한 부분을 봐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판례는 일단 시세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지금 시세가 1,000만 원인 줄 알고 좀 비싸게 샀는데, 내가 알아보니까는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시세가.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달라 하면 안 받아줍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부분의 착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세를 착각했다고 해서 다 취소를 하면 뭐 거래가 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 취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취소를 이제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면적에 관한 착오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약간의 착오가 상이하다라는 정도로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특히 토지나 이런 걸 계약을 할 때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뭐 정말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차이가 있는, 실제 측량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면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거래 안전성을 심하게 해친다라고 이제 봐서 법원에서는 그런 거는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계약은 뭐 다른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런 게 없다면 계약이 이제 일단 유효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것도 법원 판례예요. 법원 판례에서 이 당사자, 즉 매수인이겠죠. 지금 100평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90평밖에 없다라고 한 그 매수인이 법적으로 이제 주장한 게 지금 말씀하신 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죠. 내가 100평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90평밖에 없다. 그러면 10평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서 그만큼의 손해, 뭐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그 이유는 지금 본 것처럼 전부 불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을 사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100평이 전체 없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거는 100평 중에 90평은 있고 10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에 뭐가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았는데 수량이 일부가 부족하다거나 일부가 멸실됐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경우죠. 100평 땅을 사고 팔았는데 90평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은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라도 적용해서 이렇게 계약했지만 10평 없으니까 1,000만 원은 돌려달라, 아니면 1,000만 원 대금 깎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할 때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를 했으면 그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약상 면적이 100평이고 토지 매매 대금은 1억 원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수량 지정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량 지정 매매라는 것은 계약상 면적이 100평이고 한 평당 100만 원 해서 총 1억 원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적어 놓으면 이거를 수량 지정 매매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만약에 매수인이 그냥 총 매매 대금이 1억 원이다 하지 않고 한 평당 100만 원이고 뭐 100평이니까 뭐 1억 원이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렇게 계약서를 썼으면 이 경우에는 90평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차익만큼을 뭐 매매 대금을 깎거나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즉 그냥 뭉뚱그려서 1-1번지 계약 면적 100평이고 매매 대금 1억 원 이렇게 쓴 것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계약상의 과실 책임도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보는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냥 1억 원을 다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사는 매수인의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써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100평에 1억 원에 사고 팔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매매 대금을 정할 때 평당 얼마고 그래서 뭐 총 매매 대금이 얼마다라고 적어놨으면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계약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주 뭐 눈꽃만큼이라도 보통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측량을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매도인의 뭐 담보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수량 지정 매매에 관한 이제 판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늘어난 경우 뭐 100평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110평이다 이러면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그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요. 사실은 더 면적이 더 큰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민법 574조의 근거에서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쪽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 시에 담보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니 계약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 574조에 따라서 매도인이 더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수량 지정 매매를 하는 것은 매수인 쪽에 이제 보통 유리하게 이제 계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차이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부 의무자. 그러니까 급부 의무자, 뭐 상대방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급부의 의무자, 뭐 채무자라고 할 때는 그냥 매도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민법에서는 전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팔았을 때 매도인의 악의나 과실 매도인의 악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급부 의무자는 그냥 매도인과 같다라고 그냥 등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고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런 불가능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상대방은 결국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좀 전에 그 매도인 항상 채무 불이행 그 이행 불능에 따라서 뭐 위험 부담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매도인의 채무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인의 채무는 뭐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이제 매수인의 채무죠. 근데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돈도 내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1억 원 매매 계약 체결을 했는데 매수인이 돈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행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그냥 일반 관념에서는 돈이 없으면 이행불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행이 불가능한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집이 불에 타버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매수인이 돈이 없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세상에 1억 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행불능의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행지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돈을 제때 못 갚는 상태는 이행지체일 뿐이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이 말씀을 왜 미리 드리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은 막 위험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냐,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앞으로 나오는 채무자는 그냥 매도인으로 보면 되고 채권자는 매수인으로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뭐 요 관련된 내용 나올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급부 의무자, 채무자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매도인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결국 효과가 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효과는 우리가 이제 모든 법은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럼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냐. 여기서의 법적 효과는 딱 하나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이 이미 불에 타서 불가능한 이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한테 손해를 입혔으니 매도인이 배상을 해라. 딱 이것이죠. 근데 여기서 손해배상이긴 한데 좀 특수한 손해배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외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외이익을 배상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이걸 이행이익을 배상한다고 해요. 이행이익.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죠.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다라면 얻었을 수 있었을 이익을 우리가 이행이익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이제 집을 10억 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은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는 유효한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매수인은 10억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에 따라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근데 이 집값이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막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그 시세가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억을 받고 20억 가치 시세에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딴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이 원래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고의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대신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럼 이때 손해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고 팔기로 했으니까 10억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면 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은 10억을 받고 20억 가치의 그 소유권 그 부동산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이렇게 이중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20억 가치의 소유권 그 부동산이 지금 매수인에게 넘어갔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10억 받고 20억, 뭐 결국 이제 상계를 하면 결국 10억 원치의 손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행이익의 개념이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좀 독특하게 이행이익이 아니라 실외이익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실외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실외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외이익이다라고 하고 그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출 이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불에 타서 없어진 집을 사고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서 매수인이 뭐 계약금 내거나 뭐 중도금 내려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를 내고 있겠죠. 그 이자 비용만큼이 이 실외이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믿고 대출 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냈으니까 그 대출 이자 비용이 딱 여기서 얘기하는 실외이익,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외이익을 배상하다라는 게 여기서 535조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주변에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그 시세에 오른 이행이익만큼을 배상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나갔다거나 뭐 계약 체결에 비용이 들었다 하면 그런 정도를 배상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이 실외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535조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 1항 단서에도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내용 다시 읽어볼까요?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지 아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실외이익을 배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즉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계약을 그러니까 어떤 불에 탄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집이 불에 탄 거예요. 근데 불에 탄 집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이익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10억짜리 집을 매매 대금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집값이 나중에 뭐 9억, 8억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10억에서 한 푼도 안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경우에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를 얼마를 배상해야 되죠? 손해액이 제로죠. 제로죠. 왜냐면은 집값이 시세차익이 결국 이행이익인데 시세차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실제 손해액만큼을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익이 제로니까 배상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지거나 그대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행이익이 아예 제로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주택을 사고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이미 불에 타서 없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계약을 이행할 채무가 없지만 이런 경우처럼 알고 팔았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모르고 샀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 아니라 실외이익을 배상한다. 그래서 뭐 대출, 계약금 대출 받았으면 그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 뭐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지역에 주택의 시장이 안 좋아서 시세가 오히려 계약 체결 시점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행이익은 제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출금 이자 냈으니까 이자만큼을 청구한다 라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취지예요. 법에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아무리 계약이 무효가 돼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유효인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됐을 때 매수인이 얻을 이익액을 넘지는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인은 결국 그 시세 떨어진 만큼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법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없으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사채이자를 받아서 높은 고금리로 사채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실외이익을 계산을 하면 뭐 생각보다 실제 이행이익보다 실외이익이 엄청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외이익이라는 것은 보충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을 때 그걸 믿은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뜻이지, 그게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큰 보상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교 수업이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게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해할 거 없이 그냥 결론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 뭐 원시적 객관적 불능, 뭐 주관적 불능은 아니고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또 전부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요건이 성립하고, 효과는 실외이익을 배상한다. 다만 실외이익은 이행이익의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개사 시험에 뭐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 정도는 뭐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적어도 수업을 들었으니까 왜 그런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나 이런 걸 통해서 왜 그런지 정도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는 것은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보통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이제 공채 같은 걸 하거든요. 공채 같은 걸 해서 뭐 면접도 보고 그에 따라서 당신 합격 이렇게 이제 통지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뭐 면접에서 뭐 합격했다라는 통지 자체가 계약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기업의 취업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면접 보고 이제 합격이 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쓰죠. 구체적인 뭐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쓰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을 쓰고 사용자와 그 근로자 사이에 도장 찍고 해야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면접 보고 뭐 합격됐다라고 말 들었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 합격까지 받아서 내가 이제 다른 데 이제 취업을 안 해야겠다라고 거기 취업해야겠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그 취업 이제 최종 그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러다가 이 판례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을 끌다가 1년 후에 미안하지만 못 뽑겠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래 버린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그럼 회사에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계약을 체결해야, 우리가 모든 법적인 법률 관계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야 그에 따라서 법적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엄밀하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 법적인 것보다 이제 근로자 보호나 이런 것 차원에서 좀 넓게 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종의 불법행위에 따라서 그 배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상을 하도록 하는 거죠. 뭐 이 판례 자체는 뭐 간단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의 과실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뭐 그의 정신적인 손해든 뭐 물질적인 손해든 경제적인 손해든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내가 누굴 때렸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해서 뭐 충격을 입혔다. 뭐 이것도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회사에서 배상 책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PPT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 PPT 내용 중에 3장에서 7장까지는 저희가 이번 서법 연습 채권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민법 총칙의 내용 중에 계약의 성립과 효력 관련돼서 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PPT의 내용이 부동산 계약의 전반적인 이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3장에서 7장은 건너뛰고요. 이제 계약이 본격적으로 성립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뭐 8장 이후부터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